이번 강의는 도시의 형태를 구성하는 형태와 구조. 일단 이것은 물리적인 개념이죠. 물리적인 개념. 도시가 뭐 물리적인 형태로만 되어 있는 것은 분명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내용적인 측면들, 사람, 사회의 소셜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도시의 물리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차갑게 객관적으로만 우리가 그 형태상으로만 분석을 해본다라고 그러면 이 도시 형태를, 도시 형태와 도시 구조를 이루는 것들은 딱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선형적인 타입들, 면적인 타입들, 면. 그 다음에 포인트, 점적인 타입들. 딱 보면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여러분들 딱 인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대표적인 것들, 도로, 가로, 선형적인 패턴이고, 그 다음에 면적 단위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 랜드 유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뭐 상업지역, 뭐 업무지구, 주거지역, 존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면적 단위입니다. 포인트 단위로 우리가 보통 보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뭐 적지 분석을 한다, GIS에서 그럴 때 한 점이 도시라는 전반적인 어떤 물리적인 컨텍스트에서 그 한 점이 어디에 놓이는 게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느냐, 사실 그거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점적인 것들이고요. 점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시설이다. 여러 가지. 이것은 또 이게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계획 시설은 이제 점적인 것이 되겠다. 물론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큰 면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도로 자체도 도시계획 시설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일단 우리가 위치가 중요한 시설들, 위치로만 표현되는 시설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인트 엘리먼트라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형적인 시설부터 먼저 가봅시다. 로드 스트리트 시스템인데, 그것들의 구성과 관련된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에 있어서 로드, 스트리트. 로드 하면 주로 이제 차량 이용하는 도로를 얘기하고, 스트리트 하면 이제 보통 뭐랄까 조금 더 인간적인 어떤 길을 얘기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사실 의미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얘네들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 형태를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시 형태. 결국 뭐냐면 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그리려면 결국 길 단위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갑자기 색칠부터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여러 형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순간 그 사이에는 도로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보통 생활권이 구분되는 것들도요, 간선도로가 하나가 지나감으로써 두 개의 생활권이 구분되냐 아니면 합쳐져 있냐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블록, 디스트릭트 이런 걸 나누는 단위가 뭐냐, 결국은 이제 도로고,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를 갖다가 그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메인 로드, 그러니까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위계의 도로가 있어요. 골목길들, 샛길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 모든 것들 말고 도시의 일단 큼직한 형태를 그려주는 것은 역시 메인 로드다. 메인 로드, 간선도로. 큼직한 도로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그런 도로들이 도시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도로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하이어레키라는 말은 뭐 도시계획하면서 무진장 나오네. 모든 것들이 하이어레키컬 패턴이에요. 로드,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크기라든가, 또 그리고 그것들이 교통이 그런 것들을 뭐 이용하는 방식, 그렇죠? 대형 버스, 아니면 뭐 대중교통망이 지나가는 큰 도로냐, 그게 아니고 진짜 뭐 자전거 정도만 지나가는 조그만 뒷골목이냐. 자, 그들 간의 어떤 등급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등급을 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제 속도 같은 경우들. 그 도로에서 얼마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도로의 위계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도시 내에서는 한 60km/h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보통 간선도로로 봐요. 그리고 80km/h가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거의 고속도로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최근에 뭐 저 민식이법이니 뭐니 말 많지만 30km 이내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로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보호되어야 될 정원한 거리 같은 경우들. 자, 그 도로에서 낼 수 있는 평균적인 속도, 그게 또 이렇게 뭐예요, 도로의 그 위계를 또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의 변수뿐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묶어져서 결국은 그 도로가 어떤 위계에 있느냐를 판별하게 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의 위계성이라는 건 사실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법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도 주로 유럽에서 많이 발전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유럽에서는요, 원래 하이어라키컬 패턴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뭐 모든 것들이 사람 인간적인 교통수단밖에 없었잖아요. 사람이 걸어가고 마차를 기껏해야 뭐 마차 정도 타고 가고, 그다음에 리어카 뭐 이런 수레 끌고 가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럽 도시는 이런 형태에 보면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센 도로도 없고 약한 도로도 없어요. 도로가 다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위계가 없는 도로예요. 도로의 크기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직선인 도로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차의 시대, 더 나아가 산업화 이후에 자동차의 시대가 되어 가고 나니까 유럽의 전통적인 도시 패턴이 굉장히 극히 취약하겠죠? 위계가 없는 도로인데 이런 데 차가 막 비집고 다니고 그럼 차량 통행도 굉장히 문제지만 사람들의 안정성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본토에서 벌어진 액션 드라마 보면 진짜로 고가도로나 이런 데 진짜 시속 200 이런 식으로 막 달리면서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유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조만한 차를 타고 뒷골목을 달리다가 뭐 과일 팔고 있는 뭐 이태리 저 자파상 리어카를 쳐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면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유럽식의 도시체계라는 것들이 차량 운용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통공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플래너죠. 이 양반이 이제 간선도로 체계 4개의 위계로 결정되는 간선도로 체계를 이 양반이 제안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도시를 재편해야만 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산업화 이후에 그리고 전쟁 이후에 깔끔하게 빈 땅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간선도로 위주로 빡빡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부도 고속도로. 그러니까 위계상으로 높은 도로부터 딱 놓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유리했더라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운송의 중요한 도로부터, 그러니까 센 도로부터 놓고 시작하니까 경제 발전에서 굉장히 유리했던 측면이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미 도시가 다 완성되어 있고 골목길들, 뭐 집산도로들, 조만한 도로들이 이미 다 있었다? 그걸 살려야 했었다? 그러면 훨씬 더 불리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 구조를 개조하는 작업이 필요했겠다. 개조하는 작업. 개조라는 건 뭐냐? 일단은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그리고 구역 단위가 없는 그런 데인데 억지로 거기다가 몇 개의 도로를 직선화를 해요. 그리고 폭을 넓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블럭들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자, 이제서야 슈퍼블럭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슈퍼블럭. 요런 거. 그러니까 도로로 무조건 잘라지는 요 하나하나 요런 것들은 스몰 블럭이에요. 스몰 블럭. 블럭 개념이 두 가지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간선도로로 잘라진 이 큼직한 땅덩어리. 얘네들은 슈퍼블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슈퍼블럭. 그래서 슈퍼블럭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슈퍼블럭을 둘러싸는 이런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은 메인 로드, 간선도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이런 식으로 도시 구조를 바꿔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뷰캐넌이 제안한 도로의 4개의 위계 체계, 4개의 위계로 구성되는 이런 도로 체계를 어느 나라나 기본적으로 거의 다 또 교통계획에서 써먹기 마련이에요. 물론 그 외에도 어떤 그 지역이나 도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또 나오긴 합니다.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도로들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통계획은 요 4가지를 통해서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로드에서부터 국지도로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메인로드는 뭡니까? 되도록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넓고 차량들이 빨리 다니는 도로예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안 봐준 도로가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 옆에 보도 있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죠? 심지어는 건널목도 없죠? 그러니까 차량 중심적인 도로로 가면 갈수록 사람에 대한 편의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부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도로는 메인로드입니다. 그리고 차량 통행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사람에 대한 편의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최소화되는 곳이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의 블럭이 형성된다 그러죠, 블럭. 그렇기 때문에 이 블럭의 크기가 얘네들이 너무 자주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뭐 차량 통행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라는 게 차량이 잘 통행된다고 해서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능들이 또 사람들의 보행권이 있고 또 사람들이 거닐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자주 이렇게 막 자르고 지나가면은 뭐 블럭이 하나가 뭐 50m, 50m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죠. 웬통 차들이 막 60km, 80km로 막 주변을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메인 로드는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이. 얘네들이 너무 자주 자르고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보통 그들 간의 간격은 한 1에서 3km. 3km를 넘어가면 또 어때요? 이거 뭐 버스 들어오고 큰 길가가 하나도 없고 한참 가야지 있고 골목길만 한 뭐 3km가 펼쳐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 물건 들어올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교통을 타고 빨리 어디 외부로 출퇴근해야 될 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1에서 3km 정도의 간격으로 우리가 계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얘네들끼리는 되도록이면 얘네들은 차를 안 서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건널목도 많이 놓으면 안 됩니다. 건널목도 많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서로 겹칠 때는 또 얘네들은 주로 입체 교차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세컨더리라는 말이 붙어서 2차 간선도로 또는 보조 간선도로라는 애인데 이것도 차량 중심적인 도로긴 해요. 다만 얘보다는 조금 약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행자들 양쪽에 보도가 있기도 하고요. 보행자들이 가끔 이렇게 건널목으로 건너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간선도로랑 기능상으로 비슷하지만 때로는 그 주변에 보행자랑 관련된 기능들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쌩쌩 달리는 게 아니라 일부 어떤 도시 기능들이 분포가 돼 있고 뭐 그런 도로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얘네 둘을 묶어서 간선도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네들의 간격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물론 보조 간선도로는 그거보다는 위계가 좀 낮으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0.5에서 1km로 규정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서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간선도로가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어. 간선도로와 보조 간선도로가 이렇게 자르고 지나갔어. 블럭 하나가 생겼죠. 블럭 내부는 그럼 맨 땅이고 도로가 전혀 없을까? 아니죠. 이 안에도 이렇게 뭐냐면 도로가 뭐 순환도 하고 뭐 가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어떻게 살아? 차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 블럭 내부로 들어와서 블럭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교통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블럭 내부에서 조금 센 도로를 우리는 디스트리뷰션 로드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바깥에서부터 온 교통을 어떻게 돼요? 블럭 외부에서 온 메인 로드 상에서 이루어진 교통 유입을 블럭 내부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디스트리뷰트, 뿌려주는 거죠. 반대 차원에서 하면은 블럭 내부의 교통을 바깥으로 모아서 나가게 해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로드라고도 하고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콜렉팅 로드라고도 하죠.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컬 로드 하면 얘는 제일 작은 단위의 이제 도로. 한마디로 집집마다 앞에 들어오는 골목길. 여러분의 집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차 타고 부항 와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집산도로 들어왔어요. 집산도로 들어오다가 돌다가 여러분 집 앞에서 드디어 이제 골목길을 타고 슝 들어가서 여러분 집 앞에 가게 되겠죠. 가장 작은 길들, 그런 것들은 이제 로컬 로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로컬 로드에도 뭐 차들이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이게 무슨 골목길인지 뭔지 알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집집마다 연결하는,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달리는 도로가 아니에요.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접근하고 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속 30km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게 뷰캐넌이 설정한 4개의 위계의 도로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다른 어떤 유형의 도로를 많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보행자 전용 도로들 많이 나오고 있죠.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것들 만들고 있죠. 얼번 익스프레스웨이라고 해서 서울 같은 큰 도시를 가보면 도시 내에서도 고가 도로가 크게 서울을 한 바퀴 돌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고속도로가 아예 도시 내부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잘못하면요,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잘못 내려가는 길을 못하면은 서울 저 반대편까지 가서 내려야 되고 막 그렇지. 뭐 그런 것들. 또 여기다가 또 최근에 뭐 그린웨이라는 것들도 일종의 그것도 도로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능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메인 도로, 메인 간선 도로로 갈수록 자동차 전용이고요. 얘는 빨리빨리 지나가기 위한 도로야. 그렇죠?
여러분 간선도로 한가운데서 딱 시속 30으로 달리면서 천천히 이제 구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뒷차가 빵빵거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최저속도를 위반했다. 최저속도 위반도 있어요, 여러분. 최고속도 위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위계를 쭉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접근하는 도로가 되지. 골목길. 골목길은 지나가기 위한 길이 아니지. 그렇죠? 골목길은 내 집에 또는 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최종 접근로잖아. 그래서 액세스이냐 패싱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도로의 위계를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가 이제 메인 로드가 되겠고요. 내려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 로드가 되는 거죠. 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폭을 여러분들이 조금 스케일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단지 설계를 하는 걸 보면은 때로는 어처구니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을의 한가운데 이렇게 뭐 도로를 갖다가 20m짜리 도로를 이렇게 딱 내버려요. 20m. 그래놓고 이 도로는 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뛰어노는 도로로. 근데 뛰어노는 도로인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그 차로 이용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담보를 해요? 차를 막을 거예요? 차를 막을 거면 그냥 그거는 광장으로 하면 되지. 도로로 지정되는 순간 차는 지나다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속 20, 폭이 20m면 엄청나게 차들이 빨리 달리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도로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마을이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단지 설계를 해놓으면요, 단지 설계를 해놓으면 건물을 예쁘게 설계하고 마을은 그냥 대충 뭐 자기 그냥 느낌대로 도로 폭이나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그어버려. 아니에요. 오히려 단지 설계에서 건물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야. 그 집 사람이 그 땅 사가지고 자기가 설계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마을 그 사이트에 왁구란 말은 좀 부적절하고 그 마을의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이제 단지 설계의 기본이야. 건물 하나하나를 예쁘게 설계하는 건 그건 사실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자, 건물 하나하나 예쁘게 설계해 놓고 도로 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디자인 개념이 없어. 곤란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골목길에서부터 이거는 이런 한 6m 폭이면 한 골목길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로컬 로드에서부터 이정 12m 정도가 되면 이제 간선도로급은 아니고 이건 한 뭐 집산도로, 디스트리뷰션 로드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이르기까지 도로의 폭에 따라서 어떤 분포가 나타나느냐, 어떤 활동들이 예상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일단은 가장 좁은 도로도 6m 이상은 돼야 된다고 여러분 법규 시간에 배웠죠. 6m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략 이런 단면 구성이 예상된다. 차가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4m를 줘버리면 차가 왕복으로 마음 놓고 못 가요. 그러니까 양쪽에 1m씩 있어서 사람들이 걸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운데 4m면 차가 어떻게 돼? 하나 해도 그 다음에 두 개째 그리려고 그러면 겹치죠. 이렇게 6m 정도는 있어야지 차가 서로 왕복을 해요. 그러니까 6m를 딱 준다는 건 뭐예요? 양쪽 차선 차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사람이 저기 어디 구석에 껴가지고 잠깐 차가 지나가기 기다려야 되고 이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그런 정도가 6m 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왔다 갔다 한 차선씩 주고 사람도 양쪽에 어느 정도 1m, 좁지만 1m만큼의 틈을 가지려면 최소 8m는 있어야 된다. 8m. 그래서 단지 계획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차량을 일방 통행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특수한 차를 갖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막는다라든가 뭐 이런 그런 이유가 없다라 그러면 일단은 모든 도로는 심지어 그런 것들이 보행자 도로라고 할지라도 8m 정도 폭은 보통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이 무조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8m는 둬야 돼요. 근데 뭐 기존에 어떤 뭐 역사적인 유물이 있고 아니면 강이 지나가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도로폭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 6m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도로법에서 6m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또 건축법에선 4m를 또 최소로 규정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법이 규모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센 놈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6m로 하라는 놈이 있으니까 4m로 해가지고는 그 법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로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6m를 해야 되고, 하지만 계획과의 상식에 있어서 8m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차도 좀 제대로 지나다니고 사람들 보도도 따로 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지금 자 평평하죠? 보도를 따로 이렇게 안 뒀죠? 왜냐하면 보도를 따로 두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1m 폭의 보도를 어떻게 둬요? 그러면 사람이 1m를 갖다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보도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려면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5m는 있어야 되죠? 차도 가운데 중앙차선 두고 이렇게 양쪽에 한 대씩 지나가려면 6m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차 분리가 되려면은 보차 분리, 보도랑 차도로 분리하려면 9m는 최소한 필요하구나. 요걸 여러분이 알아야지 단지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1.5m도 사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깨에 부딪힐 것 같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가로수도 좀 심어야 되고. 자, 그러려면 보통 우리가 3m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m. 이런 경우는 조그만 가로수나 아니면은 뭐 관목 있죠. 관목 정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하려면은 12m.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보면은 상점 앞에 제대로 된 주차장이 아니고 조그만 상점인데 잠깐 앞에 차를 세우고 물건 사고 가고 가는 그런 것들은 주차가 아니라 정차라고 해요. 이게 정차. 도로 따라서 정차가 가능하려면은 정차하는데 주차하는 한 칸 크기를 굳이 줄 필요는 없죠. 잠깐 섰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차를 위한 폭은 한 1.5m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차도 허용하게 한다. 이렇게 만약 설정한다라고 그러면 도로폭이, 그러니까 차도폭이 그 차도폭 자체만 9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차하고 차가 바로 옆에 있으면 보도도 좀 더 넓어져야 되겠죠. 3.5, 3.5를 잡으면 한 16m. 그래서 정차가 되고 양쪽에 상점도 있고 노천 카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활기 있는 거리가 되려면은 한 16m는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차가 아니라 아예 주차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30분 이상 하려면은 걔네들은 차 한 칸이 들어갈 수 있는 칸을 줘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주차되어 있는 차, 그 다음에 가운데 차선, 달리는 차 이렇게 해서 그것만 11m가 필요해. 그러니까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면은 상당히 벌써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8m 정도가 돼야지 주차가 허용되는 그런 어떤 도로가 돼요. 우리나라 여건에선 쉽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단면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구체적인 위치에 맞는 단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넣어야지, 뭐 주택 한가운데다가 뭐 널찍하게 합시다, 크게 갑시다 해서 20m짜리 도로 놓고 이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을 넣어야 되고요.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 차를 위해서는요 항상 최소한만 주는 거예요. 차로를 갖다가 널찍하게 풍성하게 주면 과속밖에 안 해. 차는요 필요한 만큼만 딱 주는 거고, 남는 건 다 어떻게 됩니까? 남는 건 다 보행자 공간으로 돌리는 게 기본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란 얘기도 나와요. 도로 다이어트. 뭐냐면 그동안 차선 하나에다가 뭐 4.5m도 주고 4.2m도 주고 그랬는데, 실제로 줄이면 2.75m만 줘도 차선 하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옆 차랑 그을 수도 있으니까 차량들이 굉장히 조심조심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 나오냐, 4m가 넘는 이런 차로폭 줄여가지고 남는 만큼 어떻게 돼? 습지도 만들고 보행자 도로 넓히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럼 차량 운전자는 뭐 어떻게 손해보는데 어떻게 해?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고 옆차 안 긁기 위해서는 시속 한 3, 40으로 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보행자 공간을 넓히고 뭐 습지를 마련하고 이런 접근들, 그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서구 사회에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 자, 이제 법규로 가봅시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토도시계획법에서는 도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기능별 구분이 있긴 있는데 이것보다는 도시계획상에서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냥 기능이 뭐든 간에 폭으로만 구분하는 거야. 근데 좀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후진 구분이야. 왜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도로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도로들이 대부분이 12m 이하예요. 소로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밑에 우리가 굉장히 스토리들이 많은데 걔는 그냥 다 소로로 다 묶여버렸어. 그리고 한 20m 넘어가는 이런 도로들은 주로 차로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또 세 개로 구분해 놓고, 이게 조금 제가 볼 땐 언밸런스예요. 어쨌든 도시계획법상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기능별 구분이 더 중요하다. 근데 기능별 구분은 아까도 봤지만은 뷰캐넌이 구분해 놓은 4개의 위계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렇게 특수 목적 도로가 많이 또 설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한 어떤 생활권 구분, 생활권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로드 스트리트 패턴을 이제 덧입혀 보면요, 결국 이게 하나의 이제 근린주구죠. 근린주구가 될 때
근린 주구 전체를 둘러싸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간선 도로거나 보조간선 도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린 하나는 뭘로 잘리게 된다? 간선도로 내지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가 근린 주구 하나를 자르고 중앙을 지나간다? 그럼 이미 걔는 근린이 아니에요. 조그만 두 개의 근린으로 구분되는 거야. 그래서 근린 내부에는 무조건 집산도로, 국지도로밖에 없는 겁니다. 간선도로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 봐요. 그러면 이쪽 동네랑 이쪽 동네가 연속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지. 그래서 자, 블록 내부, 근린 주구 내부에는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만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도로의 패턴들이고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가 하나를 나누고 그 내부에 이제 여러 집산도로, 그다음에 집집마다 연결되는 국지도로 이런 것들이 놓이게 된다. 이런 패턴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복잡하게 나타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또 뷰캐넌이 한 걸 우리가 꼭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 상황과 특성 또 여러분들의 계획적인 어떤 주안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또 위계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르꾸르비제가 샹디가르에 적용하려고 했던 V7 원칙이 이제 바로 그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샹디가르 도로는 나는 7개의 패턴, 7개의 위계로 나누겠다라고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한 거야. 나중에 다른 도시에는 또 V9을 쓴 적도 있어요. 뭐냐? 근데 이걸 보면요. 그래도 르꾸르비제가 참 그래도 영감이 있는 계획가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계획하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그때 많이 파악을 했어.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V1 같은 경우는 그림에도 나오지도 않네. 얘는 도시 내 교통이 아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그냥 고속도로네. 이건 그냥 고속도로. V2 같은 경우는 보도 자전거 도로가 분리된, 그러니까 차량만을 위한 도로라는 얘기죠. 고속 완속 양차선. V2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V2는 자, 이게 하나의 대략적으로 하나의 지역이라고 봤을 때 지역 외에서 그 지역으로 데리고 오는 도로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 간선도로죠, 당연히. 보도 노선 상관없는 자동차 도로. 얘도 간선도로인데 한 보조 간선 도로 정도 되려나? 뭐 V3 나오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지구예요. 지구 내부로의 도로망은 아직 안 나와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V4는 뭔데? 한 지구를 이렇게 동서로 지나갈까? V4 한번 볼까요? 혼합교통도로. 가로기도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로기도 하고 상가도 있으면서 차량도 지나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가 있고, 자, 여기 정차도 하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정차도 하고 차가 또 지나가기도 하고, 요쪽에 또 상점들이 있고 막 이런 도로 있죠. 이런 어떤 도로겠지. 생활가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런 데를 생활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근린 지구 내에서 상가도 있고 차도 지나가고, 차가 근데 60km 막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죠. 사람도 있고 보행자 도로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제일 활기가 있어야 되는 곳. 그런 데가 이제 지구를 동서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관통해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혼합교통도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우리 표현으로 치면 요게 이제 뭐 한 집산도로 정도가 되겠죠. 집산도로. 그리고 주거지구 내의 완속도로. 뭐 이런 정도도 역시 집산도로. 주거지역 내부를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네. 이렇게 자기 집 앞으로 데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집 앞에 가는 도로가 있겠지. V4랑 V5는 이제 집산도로 정도가 되겠고요. V6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국지도로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특별한 게 V7이 있는데, V7이 딱 보니까 유보도다. 미 자전거 도로다. 남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샹디가르가 보면 남북으로는 그린웨이 시스템이 지나가요, 일종의.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갖다 V7으로 넣었어. 오늘날의 표현으로 치면 그린웨이입니다.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 사람만을 위한 숲길, 그런 개념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컨셉을 벌써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도로가 여러 개의 타입과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린웨이라는 개념도 이미 적용을 해놓고 있죠. 물론 그린웨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1920년대 이전에 1800년대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경이 미리 미국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자기가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옳은 표현이겠죠. 이건 독일에서 쓰고 있는 패턴인데요. 독일은 뭐 굉장히 그림 같은 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찍널찍한 어떤 마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패턴이 아닐까 싶은데, 자, 여기는 아예 그냥 마을 밖의 도로와 마을 안의 도로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 사이엔 심지어 집도 없어. 그러니까 자, 간선도로죠, 간선도로. 그 다음에 진입해 들어와. 그 다음에 마을 한 바퀴 삑 돌아. 그리고 마을에서 집집마다 이제 국지도로로 보내. 이런 어떤 것들. 그리고 요 마을 영역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개념이 이 전체가 블록이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또 들어와서 집산도로를 한 번 더 구역을 만들어서 요걸 마을로 만들고 있죠. 그럼 이런 땅은 뭐 한 데 쓰겠냐? 뭐 농사 짓거나 아니면 뭐 숲이겠죠. 그냥 숲으로 다 분리를 해놨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원적인 패턴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마을에 들어오는 길들은 마을을 통과하지 않죠. 다 컬레사기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 이만큼 영역은 뭐예요? 보행자 전용 영역. 그래서 보행자 전용 영역이 된다. 이렇게 좀 밀도가 낮은 시골스러운 토지형 패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다. 자, 도시 내부로 가봅시다. 도시 내부. 도시의 내부에서는요, 보통 도로가 빈번하게 지나갈까요? 드물게 지나갈까요? 당연히 빈번하게 지나가야 되지. 굉장히 자주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블럭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럭의 크기가 굉장히 작고, 여기 보면 이제 도심부 내에서 이렇게 간선도로가 지나가고 보조 간선도로가 또 자르고 있죠. 또 그러니까 블럭 하나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자잘해. 근데 이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심부에는 업무, 상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큰 블럭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큼직한 공원 두고 이런 주거지역 패턴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리고 보행자 도로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블럭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이게 스웨덴의 어떤 시스템인데요. 보면은 자, 도시 외곽에서부터 오는 큰 간선도로가 쫙쫙 도심지 내부로 일단은 뿌려주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지고 있죠. 지나가고 그걸 다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간선도로가 또 도시 내부 간선도로가 이렇게 쪼개면서 굉장히 자잘한 블럭들로 나눠주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서 오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정도가 되겠지.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는 또 간선도로, 그런 것들이 도심부를 갖다가 굉장히 자잘한 어떤 블록 패턴으로 나눠주고 있더라. 자, 그래서 스웨덴에서 또 하나 실험한 것들이 예테보리 같은 경우 도심부를 좀 정원하게, 도심부를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차량을 좀 억제하면서 대중교통 위주로 가면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한번 재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건데, 보면 그림이 좀 흐리긴 한데 큰 블럭 몇 개로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죠. 큰 블럭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럭과 블럭 사이로만 간선도로가 지나가요. 보면은 아니구나. 블럭과 블럭 사이로, 블럭 전체, 그러니까 도심부 전체의 외곽으로만 이 간선도로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심부 내부는 지구도로 정도만 지나가고 있어요. 지구도로. 자, 그리고 블럭 내부, 하나하나의 블럭 내부로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도로가 가는데 보니까 다 화살표가 있지? 이 화살표가 있지?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일방통행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도심부 내부를 블럭 내부를 지나가는 도로는 무조건 일방통행이다. 일방통행이면 어떻게 돼요? 일단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차들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방통행이 되면요, 사람들이 그 도로 패턴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저쪽에 나오는 길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일방통행 도로를 놓는다는 건요, 차량의 속도를 소심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보행자들의 활동을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기법이에요. 자, 차량은 이렇게 일방으로 길게 돌아가게, 이런 식으로 길게 돌아가게 해놓고 사이사이는 블럭 내부는 어떻습니까? 십자형으로 그냥 확확, 어떻게 돼? 십자형으로 확확 이렇게 보행자 도로를, 전용 도로를 놔버렸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 블럭이 대표적인 블럭인데 보면 알겠죠? 오히려 중심부를 십자형으로 화끈하게 보행자 공간으로 주고, 차량은 그거 피해서 살랑살랑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돌아만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블럭 내부에 되도록 들어오지 말라. 차로 가고 싶으면 외곽으로만 돌아가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보행자 공간을 도심부에서도 최대로 살리면서 자동차 교통은 이제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